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유래와 정의,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정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용어가. 국가정보학 이랬는데 국가 플러스 정보학인 거죠. 그죠? 국가 정보를 배우는 학문이 국가정보학인 거죠. 그죠? 국가정보학. 국가와 정보가 네이션과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인텔리전스가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보의 유래와 정의,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자료, 첩보, 정보의 구분들, 데이터,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의 구분들, 정보의 질적 요건과 효용, 정보의 중요도를 순위를 결정하는 부분, 분류, 국방정보, 동서양의 주요 전략가, 정보의 순환 단계, 베르크위츠와 굿맨의 정보 순환 단계, 정보 순환 단계별 특징, 이런 순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라는 거는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서양 문물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근현대에 들어와서 일본에 사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들이 갖고 들어온 그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죠? 신사유람단을 만들어 가지고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죠? 많이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그 서양의 국가들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식민지를 지배하고 그 좋은 무기들을 만들고 살았까? 강대국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돌아다닌 거죠. 그래 가보니까 뭐예요? 영국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왕이 있네? 왕이 있네? 야, 우리도 황제가 있으니까, 천황이 있으니까 괜찮아. 영국 제도를 배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가보니까 독일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굉장히 딱 스트리트하게 훈련도 잘 받고 매뉴얼도 잘 돼 있고 딱 부대 편제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독일에 가서 법하고 군대 이런 부분들 배우고 프랑스 가서 또 이런 부분들 정보 관련된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적정에 대한 정보가 뭐예요? 정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적의 동태 적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고해라. 이게 정보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게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정부가 사용하던 것을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우리 얘기하면은 일본의 헌병들이라든지 그죠? 일본 경찰들, 순사들이 쓰던 것들이 계속 우리가 이어받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인들은 인포메이션을 정보라고 그럽니다. 정보, 그죠? 우리가 IT라고 얘기하죠. IT라고 그러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그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우리가 정보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정보혁명. 그죠? 근데 이걸 전문가들은 뭡니까? 인포메이션은 첩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첩보. 그죠? 첩보. 정제되지 않은 첩보라고 얘기하고 정보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인포메이션을 정보고 지식, 날러지라고 쓰고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천년의 지혜, 백년의 지혜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죠?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지혜라고 그러는 거. 위즈덤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혜라는 게 뭘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을 획득해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가졌다고 얘기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예? 공자. 그래요. 공자는 또 누가 있어요? 공자 하면 또 맹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자, 순자, 맹자, 한비자, 묵자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맹자, 한비자. 그럼 동양에만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양에는 없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가 지혜가 있어서 약 먹고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죠? 철인 정치를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혜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혜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왜
인류 역사상 1만 년 기록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죽고 사라졌는데 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소수의 몇 사람밖에 없을까? 우리 한민족 5천 년 역사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지금 이 공자 한국 사람이에요? 한민족이에요? 순자 한민족의 맹자? 한비자? 소크라테스 한국 사람이에요? 옛날에 6.25 때 그리스 가서 살은 거예요? 실크로드 때 따라간 거 한국 사람이 따라가고 거기서 애 나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된 거예요? 한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민족 중에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민족 5천 년 역사에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혜가 뭘까 도대체? 지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에서 노하우를 찾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 자기가 1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가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왕도 정치를 얘기하고 민의 정치를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스티스에 대해서. 그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늘에서 뭔가 반도체 칩을 꽂아서 된 거예요? 위저덤이라는 거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지식 속에서 뭘 찾는 겁니까? 통찰력과 직관력을 찾는 겁니다. 시대를 수천 년을 꿰뚫고 갈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사람을 hen자라고 부르는 거죠. hen자라고 부르는 거죠. hen자. 그죠? 해닌, 서양에서는 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철인, 그죠?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얘기했습니다. 진짜 세상을 깎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편안하고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서양의 2500년 역사가 철인 정치에서 나오는 거죠. 동양은 누굽니까? 공자와 맹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 그래서 정보를 하는 사람은 지혜에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인들 제가 박사학위 10개, 100개 따는 것보다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지혜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직관력과 통찰을 갖는 거죠.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국가의 사람의 뭐라고 그럽니까?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죠? 만인의 투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혜인 겁니다. 지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좀 오래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걸 잘 고민해 보세요. 지혜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진실되거나 팩트는 사실로 간주되는 첩보입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면 진실로 얘기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 거죠. 사실대로 얘기해. 그죠?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대가 이게 우리는 뭡니까? 진실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참. 그죠? 거짓이 아닌 참.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그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상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자체. 옳고 그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크 M. 로엔탈이라는 사람은 정보와 첩보의 차이는 비밀성이다. 그래서 첩보는 그냥 알려진 거고 비밀은 알려지지 않고 뭔가 숨어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관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정보를 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세상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첩보는 어떻게 발견했는가를 불문하고 알려진 것이다. 정보는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의해 수집 처리 한정된 것이다. 뭔가의 첩보들을 모아가고 그 사이 속에서 수많은 첩보들 사이 속에서 뭔가의 질서를 찾아내고 여기서 통찰력을 가지고 뭔가의 새로운 법칙을 찾아내는 거죠. 법칙과 질서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재미있는 영역이에요. 정말 재미있는 영역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이 영역에 들어와서 28년을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좋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첩보와 정보와 팩트, 사실과 데이터 이런 부분들의 용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책에서는 이 챕터 2의 내용들입니다. 그죠? 챕터 1이 아니고 챕터 2, 2장 책에 보면 다 이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2장, 챕터 2를 보세요. 다 들어 있습니다. 2장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하고 이론서하고 1장하고 2장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평상시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일단 셔먼 켄트라는 사람이 그 정의한 것들이 그동안에 거의 출제의 거의 90%가 셔먼 켄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셔먼 켄트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예일대 그 역사학과 교수였습니다. 역사학과 교수였는데 CIA를 처음 만들 때부터 모든 그 관련된 뭐 조직 체계라든지 정보 분석 기법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CIA 데리고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이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CIA에 가면 켄트 인텔리전스 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일단 학교가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가정보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정보는 지식이며 조직이며 활동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의 거의 대다수가 이 사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아브라함 슐스키라든지 뭐 제니퍼 심스라든지 로엔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존슨이라든지 파라구라든지 리첼슨이나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문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거죠. 뭐 국가안보의 이익을 정치시고 실질적으로 잠재적 기업의 국가안보 위기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사람이다. 뭐 심슨은 정보는 정책 결정자, 정책 시행자를 위해 수립돼 조직하고 분석된 지식이다. 로엔탈은 정보란 정책 결정권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에만 이를 수립되고 가공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빼도 좋은데 켄트의 정의와 로엔탈의 정의 두 개는 반드시 외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뭐냐에 따라서 국가안보학자나 국제정치학자냐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기가 정보의 정의를 다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거의 출제된 사례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뭐 5급이나 이래 정도 되면은 사무관 시험에는 좀 다른 사람들이 출제된 사례가 있는데 7급, 9급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출제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켄트하고 로엔탈의 정보의 정의는 꼭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정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료와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도 시험 문제에 매년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자료라고 부르고 특정 목적에 평가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각종 자료나 신호,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은 첩보다. 목적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수집된 사실이다. 그래서 개인이나 단체의 특정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고 신문기사, 방송 뉴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포메이션이다. 정제되지 않은 거죠. 그냥 뭐 카드라 통신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정책적 목적을 갖고 분석 평가된 가공된 지식이다. 그래서 국가정보 판단 보고서라든지 정보기관 보고서들이 인텔리전스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 들으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드론이 공격해서 아람코의 정유시설이 폭발해서 국제유가가 20% 올랐다.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람코의 정유시설이 파괴돼서 국제유가가 20% 올라오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9시 뉴스에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 YTN에 나오는 얘기잖아. 그죠? 연합뉴스에 나와. 그러면은 정보기관 직원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정책결정자는 그걸 갖고 뭘 해야 돼요? 야, 뭐, 어쩔 거야? 이럴 거야? 뭐, 할 방법 없잖아. 그럴 거야? 아니, 아람코 정유시설이 폭발해서 국제유가가 20% 상승했어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예?
아니 뭐 이렇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기름값 올랐으니 국민들한테 야 너 기름값 올리 지금 리터당 1,600원인데 한 2,000원 해. 뭐 있어? 2,000원씩 내가 리터당 2,000원에 그냥 기름 넣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국제유가가 20% 올랐지만은 뭐 기껏해야 그 좀 석유시세 폭발됐다 해서 기름값 다음 주에 10% 떨어질 거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예측.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주체수 없어갖고 주가가 또 30%로 40%로 또 오를 것 같아. 그럼 뭐예요? 우리가 선물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선물. 그렇잖아요, 선물. 그죠? 야 기름 지금이 배럴당 58달러인데 이게 80달러까지 갈 것 같아. 그럼 60달러에 1개월 후에 우리가 필요한 기름을 줄 수 있는 선물을 사야 되는 선물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60달러에 사면은 기름값이 80달러 가면은 배럴당 20달러 정도의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이게 수천만 배럴이 되고 수억 배럴이 되면은 뭐예요?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차이가 나는 거죠. 1배럴당 20달러씩 차이가 나면은. 그죠? 그럼 국민들한테 기름값 좀 싸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전기세 안 올리도 되는 거예요. 휘발유도 리터당 1,600원 하지 말고 1,2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내가 월급은 똑같은데 그런데 돈을 적게 쓰면 뭐예요? 다른 걸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야, 나 모르겠다. 사우디에서 불 나가지고 기름값 오르는 거 나 책임 못 지겠다. 이러면은 뭡니까? 국가 운영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기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손 놓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자, 2009년도 12월 평균 아침 기온이 영하 4도예요. 그거는 그냥 떠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9시 뉴스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해에 비해서 2도 높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 2도 높아. 그래서 뭐 할 건데? 작년 겨울이 따뜻했어요. 그죠? 올 여름도 별로 덥지 않았어요. 좋아요? 작년 겨울은 춥지 않았어요. 올 여름 따뜻하지,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좋아요? 나빠요? 관계없어요? 경제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많죠. 겨울에 날이 따뜻해요. 그럼 집집마다 일단 난방비가 안 들어가요. 그 전국에 몇백만 가구를, 몇천만 가구를 계산하면은 뭐예요? 엄청난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게 난방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석유하고 가스를 외국에 수입해 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국가 무역 수지가, 국제 수지가 개선되는 거죠. 우리가 무역 흑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딴 데 쓸 수가 있는 거지. 여름에 별로 덥지 않아. 에어컨을 안 틀어도 돼요. 에어컨을. 그죠? 에어컨을 안 틀으니까 전기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다른 걸 사 먹거나 뭐 빚을 갚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죠. 국가가 그런 예측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북반구가 날이 따뜻해. 그럼 뭡니까?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국제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갈 놈이 없어. 그렇잖아요. 네? 국가라는 게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걸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냥 대답하지 않겠어요. 평가하지 않겠어요.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의 생활과 국민들의 경제사정과 복지를 위해서 이 끊임없이 글로벌 정치라든지 이런 유가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돈을 적게 지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뭐 기름값 오르면 오른 대로 갖고 와서 국민들한테 1,800원 내라고 그러고 1,200원 내라고 그러고 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그런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런 국가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필요 없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걸 첩보를 정보로 가공해서 그 국민들에게 국가의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와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 데이터의 차이점은 매년 출제된다. 그래서 이것도 꼭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정보의 질적 요건과 효용입니다. 정보라는 게 누구도 얘기해요. 야, 카드라 통신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정보의 퀄리티라는 거는 뭐냐? 일단은 뭐예요? 적합해야 된다.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에 얘기하면은 국제유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뭐예요? 이 국제유가에 관련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국제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폭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사우디 아람코의 정유시설에 드론을 공격해서 폭파했어요? 예? 무슨 반군이에요? 어디 반군이에요? 후티 반군이라고 얘기하죠. 후티, 그죠? 예멘이라는 국가죠. 예멘의 후티 반군이, 예멘도 뭐예요? 북예멘과 남예멘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통일했는데, 아직도 뭐 이렇게 내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죠? 내전의 일부는 뭐예요? 반군은 누가 지원해줘요? 이란이 지원해주고, 정부군은 누가 지원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군들이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는 거죠. 야, 우리 정부군들 지원해주지 마. 사우디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런 정보가 적합성, 렐러번스라는 거죠. 관계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국제유가에 관계되는 거죠. 반군들이 계속 또 공격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폭파 계속 더 하면 유가가 20%가 아니라 30%, 40% 계속 뛸 수 있는 거죠. 야, 이놈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없어. 유가가 올라갔던 게 다시 내려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20%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돈 100만 원에 20%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조 100조가 되면 어떻게 됐어요? 100조가 되면은 20%가 얼마예요? 100조에 20% 얼마예요? 20조예요, 20조. 20조가 차이 나는 거 20조가. 죽을 때까지 만 원짜리 쌓아놓고 야, 너 돈 센 거 내 집에 다 갖고 가. 죽을 때까지 1조 못 세요. 1조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만 원짜리 쌓아놓고 창고에 쌓아놓고 매일 아침마다 돈 세가고 센 거는 내가 다 갖고 가. 그런다 해서 1조를 죽을 때까지 못 세는 거예요. 근데 20조가 하루아침에 차이 나는 거죠. 하루 사이에 20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국가 경제가 우리가 1000조면은 뭐예요? 하루에 200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00조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내 주머니에는 몇 푼 리터당 기름이 1,600원이나 1,300원이나 차이가 없어요. 뭐 몇 리터 안 넣으니까. 한 돈 10,000원 더 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5천만 명이 전체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1년, 2년을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죠. 렐러벤스, 적합성입니다. 적합성. 그 다음에 적시성이에요. 그죠? 뭔가 뭐예요? 지금 원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야, 우리가 기름 한번 좀, 미국에 사재기 좀 하자. 선물을 한번 막 10년치를 한번 사버리자 이랬는데 이 자식들이 이랬는데 결정하기 전에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값이 막 20% 뛰니까 야, 또 30%, 40% 뛸 것 같아 열받아 가지고 걱정돼 갖고 막 샀어요. 그 다음 날 벌써 이게 뭐예요? 다시 20%가 다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폭탄하는 거지, 폭탄. 그죠? 그래서 적시성. 내가 의사 결정할 때 갖고 오라는 거죠. 사후 약방문처럼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계약하면서 못 물러는 거죠. 그죠? 못 물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성, accuracy. 얼마나 정확하냐. 그래 얘기했잖아요. 금방도 누가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반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반군. 그지? 후티 반군이죠. 후티 반군. 후티 반군이 또 많은 놈들이냐? 예멘의 반군이에요. 예멘의 반군. 또 누가 지원해 주느냐? 이란이 또 지원해 주고 있어. 그래서 또 뭐예요? 드론도 저가 만들 수가 없어. 그냥 맨발로 대충 돌아가지고 트럭에 그냥 총 몰고 돌아가지고 왔다 갔다 싸우는 애들이야. 근데 그 애들이 무슨 드론을 만들어? 이란 놈들이 몰래 또 지원해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반군 가갖고 뭐 이렇게 조주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란에서 오는 거니까. 이란이 또 저가 무슨 드론을 만들겠어요? 누가 또 수출했어요? 누가 수출했어요? 이란에 드론을 수출한 나라는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또 수출했어요. 중국제 드론이에요, 중국제 드론. 전부 다 요즘 전세가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에요? 그렇죠. 전자부품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중국제 드론이에요. 그럼 누구를 조져야 돼? 후티 반군을 조져야 돼? 이란을 조져야 돼요? 중국을 조져야 돼요? 중국을 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미국 이란을 조지고 있는 거지. 야, 너 똑바로 안 해? 애들한테 무기란 말이야.
살상무기나 주고 말이야 뒤에서 전쟁이나 일으키고 분란이나 일으키니까 너희들 경제제재 조치해야 돼. 생션해야 되겠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도 전부 다 봉쇄해서 너 유조선도 못 나가. 지금 미국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중학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주관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관성. 객관성이 반대는 주관성입니다. 그죠? 그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정보의 질적 요건도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도 시험 문제에 거의 출제되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냥 사지선다형이 내기 아주 좋은 거죠. 다음 중 정보의 질적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효용입니다. 효용. 정보의 효용이라는 게 뭐예요? 효용이 뭐죠? 효용. 유틸리티라는 게 뭡니까? 효용. 예? 그렇죠. 뭔가 유스플리스죠. 그죠? 내가 소비에서 느끼는 뭐예요? 만족도. 그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배가 고파요, 지금. 점심때가 다 돼가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예요? 배고플 때 빵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일단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 그죠? 근데 내가 밥을 먹는데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 세 그릇 쌓아놓고 내가 한 그릇만 먹어도 뭡니까? 많이 쌓아놓으면 일단 기분상 확상으로 좋은 거죠. 기분 확상으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소유. 많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통제. 통제는 뭡니까? 내가 빵을 가지고 친구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돼. 야, 쌓아놓고 아무나 가자 이러면은 내가 이미 기분이 나쁘잖아요. 쌓아놓고 야, 내 말 잘 들어. 하나씩 나눠줄 수 있으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통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접근허용. 빵이 있는데 금고에 넣어가지고 몇 사람이 같이 열쇠를 타고 두 번, 세 개의 열쇠를 열어야 빵을 내놓을 수 있는 것보다 그냥 바로 책상 위에 올려 있으면 내가 뭐예요? 빵 먹기가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거죠. 접근허용. 그 다음에 행태. 네모빵 봤어요? 빵은 다 둥글잖아요. 그죠? 왜 빵이 둥근 거예요? 이거 네모로 만들면 안 돼요, 빵은? 세모로 빵은 안 만들어요? 샌드위치는 세모가 있어요? 왜 빵을 둥글게 만들까요?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심리죠, 심리요. 둥글수록 크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모보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포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심리예요, 심리. 그래서 둥근 빵을 만들고 네모빵 안 만드는 거예요. 네모빵 만들어도 안 팔려요. 아무도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행태형이래요, 행태. 내가 원하는 행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행태. 그죠? 그래서 허용도 시간과 소유와 통제와 접근과 행태효용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정보에서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가치 순위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성의 원칙, 좀 더 비밀스럽게 관리를 해야 된다. 단순화할수록 좋다.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차별성의 원칙이다. 공통적인 거다. 이것도 거의 크게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소비의 규칙 이것도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의 한계, 사용의 순위, 사용의 시간, 소멸의 원칙 이런 것들도 크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분류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하기는 좋은 거죠. 그죠? 정보의 분류는 사용자의 수준과 사용 목적, 대상 지역에 따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서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국가 정보, 국가 부문 정보는 뭡니까? 국방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산업통상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뭡니까? 국가 부문 정보.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을 펼치는 데 필요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게 정책 정보. 그 다음에 국가의 안보, 군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보 정보.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상 지역이 우리가 정보가 대상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 국내냐, 해외냐, 국외냐,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 이렇게 딱 보면은 뭐예요?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국가 정보와 국가 부문 정보로 구분된다. 맞는 거죠? 사용 목적에 따라 정책 정보와 국내 정보로 구분된다. 틀린 거죠. 그죠?
국내 정보는 뭡니까? 대상 지역이죠. 그죠?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정책 정보와 안보 정보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죠? 분석 행태에 따라서 이게 뭐 가장 시험 문출제는 많이 되는 게 분석 행태입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와 현용 정보와 판단 정보입니다. 셔먼 켄트는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국가정보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했고 CIA를 만든 사람이고 정보는 지식이며 활동이며 조직이라고 얘기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정보 정의에서. 그래서 기본 정보는 뭐겠습니까? 과거의 정보입니다. 그죠? 과거의 데이터. 현용 정보는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커런터. 그 다음에 판단 정보는 뭐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를. 그죠? 과거를 가지고 현재가 왔고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그 과정의 추이를 분석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과거에 북한군이 미사일을 쏘니까 전쟁을 일으키더라. 예를 들면 그렇게 보는 거죠. 야, 얘들은 핵실험을 할 때는 딴짓 안 하더라. 예를 들면 그게 우리의 경험이죠. 그래서 핵실험 요번에 해도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본 정보, 행령 정보, 판단 정보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 룰이에요. 정보의 종류는 기본 정보, 현령 정보, 판단 정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제일 간단한 거죠. 기본 정보는 과거에, 현령 정보는 현재에, 판단 정보는 미래에 다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단지 현령 정보 중에서 전략경보 정보라는 게 있다. 전략경보 정보. 전략경보 정보는 뭐냐? 얼리 워닝 시스템에 쓰는 것이다. 조기경보 시스템에 뭔가 급박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럴 때 쓰는 거다. 그러면은 다 한 거죠. 그죠? 셔먼 켄터와 케빈 스택이라는 게 얘기했는데 셔먼 켄터의 다음 중 셔먼 켄터의 정보 분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기본 정보, 현령 정보, 판단 정보, 전략 정보 하면은 전략 정보가 되는 거죠. 그죠? 다음 중 케빈 스택이 분류한 전략 경보 정보는 어디에 포함되는가? 기본 정보, 현용 정보, 판단 정보. 어디에 들어갑니까? 현용 정보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리첼슨이라는 사람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과학, 기술 정보라는 걸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리첼슨은 요소에 따라 분류입니다. 요소에 따라.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5개니까 사실선행 시험 문제 출제하기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리첼슨이 분류한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셔먼 켄터, 케빈 스택, 리첼슨 3명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수집 활동에 따라서는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 휴민트와 테신트라고 구분하죠. 그죠? 이거는 사장의 첩보 수집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기 때문에 뭐 지금은 특별하게 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무원들 시험 문제는 가끔씩 출제되는 게 전략정보냐 전술정보냐 얘기합니다. 군대에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정보는 뭡니까? 국가의 스트래티지, 전략을 짜는 데 필요한 정보고 전술은 택틱이죠. 택틱이죠. 스트래티지와 택틱인데 뭐 일단 전략정보를 다 외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죠. 전술정보를 외우고 전술정보가 아닌 것은 전략정보라고 일단 치부하면 가장 심플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술정보는 전투 서열 정보와 군사 능력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 서열 정보는 order of battle이라고 그럽니다. 군대의 구성과 배치의 병력.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뭡니까? 전투 서열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육군은 뭐 그러죠? 육군 1개 사단은 몇 개 연대예요? 4개 연대라고 그럽니까?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1개 사단은 4개 연대 정도가 있고 3개 보병연대와 1개 기계화 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4개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군단, 사단 위에는 우리가 군단이 있고 사단 밑에는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는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는 중대가 있고 중대 밑에는 소대가 있고 소대 밑에는 분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제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뭐 몇 개 사단이 모이면은 군단이 되고 몇 개 연대가 모이면은 사단이 되고 몇 개 중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런 것을 order of battle이라고 그럽니다. 전투 서열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일개 사단은 몇 명 정도 돼요? 일개 사단은 한 2만 명 정도 보는 거지. 2만 명, 그죠? 그죠? 정규 편성을 다 하면 2만 명 정도 봅니다. 2만 명. 그죠? 그래서 4개 연대니까 또 이걸 또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걸프 전대 가니까 이라크 91년도 걸프 전쟁 때 이라크 가니 이라크가 공화국 수비대가 한 60개 사단 정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60개 사단이 얘기하니까 곱하기 1을 하니까 우리가 120만 명 정도 육군을 갖고 공화국 수비대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데 가서 보니까 1개 사단이 10,000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약간 좀 뻥을 친 거지, 뻥을. 야, 우리 군대 많아. 우리는 한 60개 사단인데 이러면 와, 이거 한 120만 명 정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적군들한테 위압을 주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가서 해보니까 한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방 세계에서는 1개 사단이 2만 명 정도 치는데 다르게 또 편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군의 병력의 배치, 사단의 규모. 그래서 사단의 규모가 전투 서열 정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군사 능력 정보입니다. 기계화, 뭐 이런 것들, 뭐 군사 전력, 단위 부대의 목표 달성의 여부, 현대화, 무기 체계의 첨단화, 이런 것들이 군사 능력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군사 능력, 우리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알려진 얘기니까, 그죠? 알려진 얘기니까 뭐 이 38선에 뭐 몇 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고 이 뭐 그 후방에 몇 개 사단을 이렇게 배치하고 어디에 또 몇 개 사단을 배치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배치, 이런 것들이 군사 능력 정보라는 거죠. 군사 능력 정보. 그래서 전술 정보는 전투 서열 정보와 군사 능력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전투 서열 정보는 대부분의 order of battle, 전투 서열, 군대의 구성, 배치, 병력, 사단의 규모, 이런 것들이 전투 서열 정보다. 나머지는 다 전략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요 인사들의 신상 정보라든지 경제, 뭐 중요하죠, 그죠? 경제력 같은 거. 전쟁이 일어나면은 지속성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군인들이 죽거나 뭐 총알이 다 떨어지면 총알도 만들어 보내줘야 되고, 먹을 것도 보내줘야 되고, 옷도 보내줘야 되고, 신발도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게 경제력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야, 우리 전쟁하지 마. 왜 애들,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아이들 죽는데 전쟁 계속해? 월남전 때 미국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방에서 열심히 총 들고 싸우는데 국민들은 반전대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느냐? 저것끼리 공산을 하든 말든 저들끼리 해야지 왜 우리가 가서 싸워서 우리 아이들 죽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뭡니까? 전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사회정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물자를, 군수 물자를 얼마나 빨리 운송할 수 있느냐, 뭐 교량이나 철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사력 정보들, 예비군들을 얼마 정도 갖고 있느냐, 그죠? 사실은 뭐 전쟁이 나면은 6.25 때도 그랬지만은 뭐 현역들은 좀 많이 죽는다고 보는 거죠. 죽고 나면은 예비군들을 편성해서 전방으로 또 전투에 보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군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거의 남성들의 대부분은 일단 총을 다 쏴봤잖아요. 이 정도 나라 없어요. 전 세계 유례가 거의 이스라엘 정도 빼고는 남자들이 다 총을 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단한 나라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총 맞으면 다 총 쏠 줄 알잖아. 그죠? 전쟁 나면은 현역들 다 죽어도 우리 예비군들이 가서 다 할 수 있다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 없어요. 언제든지 투입 가능한 사람들이죠. 몇 천만 명, 2천만 명 정도 있는 거죠. 2천만 명.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거죠. 만만치 않은 나라. 동서양의 주요 전략가입니다. 손자입니다. 손자. 뭐 손무라고 얘기하죠. 손무, 그죠? 자자는 이 사람들을 그냥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성인 반열에 오른 사람들, 그죠?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이런 사람들처럼 그거 붙이는 겁니다. 용간편에서 용간은 뭐예요? 용간. 간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장록, 백금,
백금 정도의 예산을 아껴 적정을 알지 못하여 전쟁에 패배하여 나라가 멸망한다면 이보다 더 큰 제약은 없다. 총명한 군주나 현명한 장수가 행동만 하면 적에게 승리하고 여러 사람보다 출중하게 공을 채우는 것은 무슨 먼저 적정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련된 사자성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손자가 주로 얘기한 게 뭐 있어요? 예?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책에는 없어요.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그냥 구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일본말을 너무 많이 쓰는가? 백전불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태. 위태롭지 않다라고 했어요. 위태롭지 않다. 그죠? 전쟁에 이기는 건 하수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놈들은 하수라는 거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고수고, 그죠? 위태롭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투는 100번을 져더라도 뭐예요? 어디에서 이기라고요? 전투는 지더라도 어디에서 이기라고요? 전쟁에서 이기라는 거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작전상으로 질 수 있어요. 전쟁에서만 이기면 돼요. 마지막 한 판 길판에서 이기면 돼요. 100번을 지더라도 마지막 한 판에서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100번을 이기도 마지막 한 판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100번을 지더라도 마지막 한 판에서 이기면 내가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는 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 작전이니까. 근데 전쟁에서 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손자의 병법들이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적정에 대한 정보라는 거예요. 적정에. 그래서 뇌물을 줘서라도 백록, 그 백금을 돈을 갖다 풀어서라도 간첩들을 사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육도 삼략입니다. 육도와 삼략이라는 병법서입니다. 저자 미상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병법서입니다. 태공망이라고 얘기하는 강태공이나 들어봤어요? 태공망이 지었다는 얘기도 있는 그런 게 육도 삼략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건설한 거죠, 그죠? 주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인데 이때 나온 게 육도 삼략입니다. 전투에 있어서 긴요한 요소는 반드시 적정을 알아야 한다. 적의 창구를 관찰하며 식량과 사료의 양을 헤아리고 전투력이 강한지 약한지 재보며 기상과 지지를 헤아려보고 적국의 태세에 빈틈이나 약점이 없는지 엿보아야 한다. 이런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적정을 아는 거예요. 적의 창고와 양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경제정보잖아요. 그죠? 얘기했잖아. 그죠? 식량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게 전략정보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식량과 사료의 양을 헤아리고 전투력이 약한지 강한지 재보고, 그죠? 그 다음에 기상과 지형을 보는 거죠. 여름철이, 장마철에 누가 전쟁해요? 비 오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비에 젖어서 이미 전쟁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한겨울에 눈 오는데 누가 전쟁을 해? 옷이 제대로 변변치 않은, 추운데 누가 전쟁하러 나가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옛날에는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은 딱 겨울 오기 전까지 전쟁 한 판 하는 거예요. 수확해놓은 거 약탈하러 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칼반 클라우제비츠라는 사람이 독일의 유명한 전략가입니다. 독일 육군 육군 사관학교 교장입니다. 전쟁론의 저자입니다. 정보라는 말은 적국에 관한 지식의 전체를 뜻하며 전쟁에 있어서 아군의 계획 및 행동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통수강령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동서양의 전략과 전술을 총망라해서 편찬됐습니다. 적보다 우월한 정보 수집은 승리의 발단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적보다 우월한 정보를 수집해라. 고급 지휘관 이하 모든 수단을 다한 탁월한 정보 수집으로 적을 압도하며 선제의 지위를 획득해야 된다. 정보를 수집할 때 긴요한 것은 목적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집중, 목적을 확립하라는 거죠. 그죠? 왜 이 정보를 수집하냐는 거지. 적의 기지를 함락시킬 것인가, 적의 주민들을 포로로 잡을 것인가, 적의 지휘관을 사살할 것인가,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장단점을 상호부하 조직을 운영하는 동시에 동일 상황에 대한 여러 방면으로 관찰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손자라 용감편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다. 그 다음에 육도 삼략이라는 책이 있다.
서양에서의 칼반 클라우제비치가 전쟁론이라는 책을 써서 정보에 대해서 중요시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통수관계 이런 거는 책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순환 단계입니다. 정보는 정책 결정자의 요구나 자체 수요, 행적관계의 정보기관에서 이런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OIR, SR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타 정보 요구와 특별 첩보 수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Other Intelligence Requirement, Special Requirement for Information. 그래서 이걸 통해서 PNIO와 EI를 만든다는 겁니다. 뒤에서 할 거니까 뭐 그렇게 찾을 필요 없습니다. 다 뒤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찾을 필요 없고 그냥 용어만 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PNIO라고 그럽니다. 그죠? Priority of National Intelligence Objective, EI, Essential Element of Information, 첩보 기본 요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획, 플래닝 앤 디렉션 하는 거죠. 어떤 정보들을 수집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뭡니까? 첩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사람이 해서는 휴민터, 기계가 하면은 기술 정보 테신터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기술 정보를 수집하더니 하면은 뭡니까? 그걸 갖다가 암호를 분석하거나 영상을 현상하거나 이런 처리하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 중에서 가치 있는 걸 뽑아내는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숨어있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동원해서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내는 분석 과정, 어널리시스가 되고 보고서를 생산해서 배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자세하게 다 뒤에 가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순환 단계는 뭡니까? 일단은 뭘 내가 할 것인가 기획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수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 생산해서 배포하는 거야. 논리적으로는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떤 한 과정을 수집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고 처리와 탐색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고 보고 분석과 생산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건데 논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복잡하게 나오면은 자기가 그냥 이런 게 나오면은 뭐 복잡해요. 그죠? 자, 자, 순서대로 맞추지. 가는 첩보 수집, 나는 뭐, 다는 뭐, 라는 뭐, 마는 뭐, 반은 뭐, 6개 단계로 막 뭐, 일을 써놨고, 첩보 수집 단계의 올바른 순서를 연결하는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이걸 읽고 앉았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야, 가나다라 마바사, 나다라 마바사, 가사 뭐, 이렇게 있어요. 복잡해요. 이거 못 찾아요. 이 시간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게 수험생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이럴 때는 뭐예요? 여기에 써보면 돼요. 기획, 수집, 처리, 분석. 이걸 자기가 써놓고 나서 거기에다 연결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읽고 요거하고 순서는 게 가, 일, 가, 나 이거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3, 4분 그냥 흘러가 버려요. 답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런 문제 나오면 기획, 수집, 탐색, 분석, 배포 이걸 내가 써놓고 그냥 내가 가다 끼워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한 방에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가 요즘 가끔 자주 출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써놓고 찾으면 돼요. 그래서 베르코비츠와 군메닐이 뭐 6단계를 했다, 로엔탈이 6단계를 했다, 5단계를 했다, 다 똑같아요. 그죠? 임무와 요구를 종합하고 기획하는 거예요. 그죠? 수집하고 분석하고 배포하고 요청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위에도 똑같아요. 요구하고, 그죠?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배포하고 한류하고 이런 것들은 피드백하고 요청하는 건 맨 마지막에 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받고 나니까 정보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야, 좀 더 상세하게 좀 보고서 해봐. 써봐. 이런 게 한류한다는 거죠. 피드백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상세하게 보고서 써봐. 이런 얘기하면 상세하게 써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써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단계를 써놓고 그걸 갖다가 보면서 그냥 연결하면은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밑에 있는 지문들 가지고 맞춰내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시간 오래 걸려요. 헷갈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거의 다 포기하거나 틀리는데 틀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 정보의 요구.
정보 소비단 최고 결정권자나 그를 보좌하는 책임 위반자로부터 오는 요구들입니다. 그죠? 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요번에 북한의 SLBM이라고 뭡니까? SLBM이 뭐죠? ICBM은 뭐예요? 예?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죠. 그죠? 장거리라는 게 뭐예요? 장거리가 얼마가 장거리예요? 장거리 기준이 뭐야? 장거리 기준이 뭐예요? 장거리가 몇 킬로예요? 본인한테는 장거리가 몇 킬로야? 지하철 세정거장? 네. 장거리가 몇 킬로예요? 장거리가? 예? 400킬로에? 아니, 남자가 왜 그렇게 배짱이 없어? 좀 크게 한번 써봐. 예? 10,000킬로? 1만 킬로 가는 탄도미사일 만들었어요? 북한이 만들 수 있어요? 1만 킬로 도대체 얼마인지 알아요? 지구 한 바퀴 도는 한 바퀴가 몇 킬로예요?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야?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몇 킬로예요? 하와이까지 몇 킬로야? 4,000km, 5,000km다. 예를 들면 그래 좋다. 이제 4,000km, 5,000km. 1만 킬로면은 1만 킬로까지 미국에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평양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4,000km, 5,000km밖에 안 되는데 1만 킬로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유럽까지도 날아가는데, 그죠? 대개 1,000km만 넘으면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럽니다. 장거리. IC가 뭐예요? 인터컨티넨탈이에요. 인터컨티넨탈. 대륙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남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다는 인터컨티넨탈이야. 인터컨티넨탈. 발리스틱 미사일이야. 탄도 미사일이라는 거야. 앞에 뭐예요? 미사일 우에 끝에 뭐가 있어요? 탄두가 있는 거예요. 탄두가. 여기에 폭탄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밑에로는 뭐예요? 그 밑에는 엔진이야. 엔진. 그죠? 1단계 엔진, 2단계 엔진, 3단계 엔진이 있는 거야. 처음에 발사할 때는 1단계 엔진에서 발사하고 한 몇백 킬로 날아가고 나서는 힘이 떨어지면 2단계 엔진이 다시 발화돼 가서 발사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단계 엔진이 가는 거예요. 최소한 3단 로켓이죠. 그래서 3단 로켓이에요. 3단 로켓. 엔진이 3개라는 거예요. 엔진이. 이거 다 버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딱 앞에 있는 여기 이 부분만 날아가고 터지는 거죠. 이게 탄두라는 게 발리스틱이라는 거야. 미사일이라는 게. 그래서 ICBM은 뭡니까? 인터컨티넨탈. 대륙간을 날아갈 수 있어. 3,000km 정도만 날아가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1,000km에서 3,000km.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게 3,000km, 지금 3,300km까지 가는 거죠. 10,000km는 못 만들어. 요번에 중국이 둥펑 3호인가? 그게 한 10,000km 간다는 건데, 북한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SLBM은 또 뭐예요? SLBM은 뭐예요? 예? 숏레인지야, 숏레인지, 롱레인지가 아니고. 요거 지금 북한이 며칠 전에 발사해가고 전 세계를 지금 깜짝 놀라게 한 게 SLBM이죠. 뭡니까? 서페이스 론칭이죠. 서페이스 론칭. 물 밑에서 잠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거죠. 잠수하면서 하려고 그러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게 뭐겠어요? 미사일 발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그죠? 뭐 큰 차량 같은 데서 이런 거 이리 싸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바퀴가 20몇 개가 달리고 이런 거잖아. 그죠? 왜? 이게 연료가 발사하면서 이게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스를 분출하려면 땅하고 이게 온 전체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유지하기 어렵단 말이야. 많이 진동도 많이 생기고, 뭐 불꽃도 튀어나오면 뭐 남아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다 작살나는 거야. 힘도 어마어마하게 가스 분출돼야 올라갈 거 아니야. 10,000km 1,000km 가려고 그러면. 잠수함에서 그러면 하면 이거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수함이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안에서 터지면은 이게 가스가 밀어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터져야. 그래서 이 물 바깥에까지 이 탄도미사일을 일단 쌓아 올려가지고, 물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
이러면은 잠수함이 탄도미사일 쏠 때면 저기 발각돼서 죽으니까 물속에 숨어서 미사일을 싹 쏴면 이게 한 수면 위에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로켓 엔진이 점화를 해서 날아가는 거야. 이거는 미국하고 러시아, 중국만 갖고 있는 기술이죠. ICBM보다 훨씬 고난이가 SLBM이죠. 그러면 잠수함에 싣고 와서 어디든지 태평양 어디 중간에서 대충 해서 물속에서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탐지도 할 수도 없고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ICBM은 뭐예요? 이 미사일 쏠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차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뭐 각도를 쇠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순간 한 2시간 정도 작업하는 순간에 인공위성이 탐지해갖고 공격을 할 수 있는데 SLBM은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물속에서 저 혼자 갑자기 올라서 뻥 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기타 정보, 이런 정보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정보를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정보 가져와. 이러면은 알아야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알아야. 기타 정보 요구. 급변하는 정세의 변화에 따라 정책 수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그랬는데 북한이 갑자기 SLBM을 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게 없어.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럼 우리는 무방비로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야, 북한 SLBM 정보 가져와봐. 진짜 얘들이 발사를 했는지, 뻥인지, 영상 편집했는지, 이런 것들 갖고 와. 이렇게 기타 정보 요구입니다. 그 다음 특별 첩보 요구죠. 돌발적인 사태나 첩보의 변동에 필요한 첩보들. SRI, OIR 정도는 알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PNIO,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입니다. 한국은 국정원장, 미국은 국가정보장, DNI가 PNI를 설정합니다. PNI는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예요. 야, 2019년도에 너가 뭐 할 건데 어떤 정보 수집할 거야? 2019년도야. A, B, C, D, E, F, G. 그래? 야, A는 너 국정원이야. B는 안지사가 수집해. C는 정보사가 수집해. 미국 같으면은 뭐예요? CIA는 이걸 수집해. FBI는 이걸 수집해. NSA는 이걸 수집해. NRO는 이걸 수집해.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은 국정원장이 이걸 하고 미국은 국가정보장 DNI가 한다는 거예요. DNI가.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각 정보기관은 PNIO에 따라서 뭡니까? EI를 만드는 EI. EI는 각 정보기관들이 만든 CIA가 EI가 있고 FBI, NSA가 각자 자기 EI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그렇게 정도 보면 됩니다. TPED 이슈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시험 문제에 거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고 정보 요구 OIR, SRI, 정보기획 PNIO, 미국은 DNI, 국가정보장, 한국은 국정원장, 그리고 각 정보기관은 EI, 첩보 기본 요소를 만든다.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역들입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고 또 10분 쉬었다가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